수많은 디자인들 사이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결과물이 아닌 재료가 되는 서체, 디자인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은 평소에 서체를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같은 내용이더라도 서체의 종류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서체가 주는 조형적 이미지 때문에 때로는 내용 이전에 서체의 정체성이 선행되곤 합니다. 활자를 배치하고 디자인을 통해 특수한 목적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통틀어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기업이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타이포그래피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아래 대량 소비 시대가 도래하며 타이포그래피는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도구로 사용되죠. 바우하우스의 구성주의가 유행하던 독일의 1920에서 30년대 신타이포그래피 운동을 이끌었던 얀치 홀트는 새로운 서체의 생산은 자본주의 아래서만 필요하다라며 서체와 자본주의의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서체는 현대사회의 갑자기 소비의 대상이 된 것일까요? 과거에는 서체가 이용되지 않았을까요? 왜 여러 종류의 서체들은 각기 다른 신념과 신앙, 이데올로기를 갖는 것일까요? 사실 서체는 역사적으로 경제성을 갖추기 위해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것이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알파벳의 형태적 기원은 서기 1세기경의 로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돌과 같은 기념비에 명각 글씨를 새겼죠. 사각형 대문자 형태의 이 쿼드라타는 그 견고함이 제국의 권위를 표현하기에 적합했는데요. 114년 트라야누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트라야누스 기념비 기단 주초석이 캐피탈리스 모뉴멘탈리스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회계 끝에 세리프입니다. 세리프란 글씨에서 회계 시작이나 끝부분에 있는 작은 돌출선을 의미합니다. 중세시대에는 필사본을 교회와 수도원이 독점하며 보다 종교적인 표현을 위해 장식적인 서체를 사용했죠. 이후 활자와 인쇄술이 발명되었고 문자는 점차 가독성을 추구하며 권력층만을 위한 것이 아닌 대중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식 보급이 빨라지며 역으로 민중혁명과 기술혁신에 이바지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구텐베르크는 좋지 않던 종이 질과 인쇄술을 감안해 두껍고 선명한 블랙레터 계열인 텍스투라체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활자 인쇄를 했죠.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인쇄술이 발전하고 모더니즘이 새로운 미학으로 떠오르자 표준화된 산세리프 서체들이 유행하는데요. 산세리프는 세리프가 없어 장식적인 느낌에서 탈피하고 실용성과 가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세리프만큼의 잉크를 찍어낼 필요가 없어지고 자간도 일정해지며 더욱 경제적인 서체가 되죠. 초기 산세리프를 대표하는 서체로는 기일산스와 푸트라가 있는데요. 기일산스는 동시대 기하학적 산세리프들에 비하여 전통의 비례를 따라 비교적 친근하고 따뜻한 휴머니즘적인 감성을 담고 있는 반면 푸트라는 기술과 기계에 대한 찬양을 보여주는 매우 기계적인 서체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민족적, 문화적 특징을 갖고 발전한 서체들은 19에서 20세기의 기술 발전, 그리고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커다란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서양에서는 마침내 왕과 귀족이 사라지고 민주정과 자유주의 경제체제로 도약하게 되는 시점에서 도시로 몰려든 하층 계급들은 노동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죠. 인쇄기술은 기계가 등장하며 더욱 더 빠르고 싼 방식으로 상업적 목적과 더불어 다양한 종류의 인쇄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활자를 주조하던 이들은 과거 공방에 모여 디자인부터 생산, 인쇄, 양각의 모든 작업을 하던 장인에서 인쇄 기계를 다루는 노동자가 되어 생산 공정 체계 아래 놓이게 되죠. 이러한 현상은 현재까지 지속되는데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표준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단순화된 생산 공정으로 인해 하청업체의 노동력은 더욱 값싸졌고 미국으로 옮겨간 대중문화는 실용주의와 브랜드를 종교처럼 여기며 디자이너와 광고주가 더 이상 플러층에 머물게 두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이렇게 만들어진 서체를 책을 통해서 소비하거나 인터넷에 올라온 폰트를 구입하기도 하고요.
노동력을 포함하여 서체를 둘러싼 모든 것이 상품화됩니다.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으로 상품화된 것 중 대표적인 예로 무엇이 있을까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아이암스테르담, 미국 뉴욕시의 아이러브 뉴욕, 대한민국 서울시의 아이서울유 등 브랜드화된 도시 이미지들이 떠오르는데요. 도시 브랜딩은 시민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자부심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공공 디자인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이러브 뉴욕은 1975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세계가 극심한 경제 불황에 빠졌을 때 뉴욕 시민을 위한 광고 캠페인으로서 제작이 되었었죠. 하지만 이 로고가 그들의 실제 삶을 원래대로 돌려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뉴욕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늘 같은 자리에 같은 방식으로 존재했기 때문이죠. 달라진 것이 있다면 도시 이미지가 관광산업의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는 상품으로 등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뉴욕은 마케팅에 있어서 큰 성공 사례로 남았고 세계 각 지역은 차별성을 내세우는 로고 심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포그래피를 연구하는 도시들처럼 각 브랜드는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서체를 따로 개발하기도 하는데요. 넷플릭스나 배달의 민족,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역시 현재 디자이너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서체를 딱 하나 고르라고 하면 모두의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헬베티카, 삼성, 3M, 루프트한자, BMW 등 뉴욕의 지하철 역시 아이러브 뉴욕체가 아닌 헬베티카의 시각성을 따랐습니다. 업계에서는 잘 모르겠을 때는 헬베티카를 써라 라는 말이 전설처럼 내려올 정도죠. 1957년 스위스 디자이너 막스 미딩거에 의해 탄생한 헬베티카는 전후 스위스에서 유행한 국제주의 양식을 대표하는 중립적인 서체입니다. 신타이포그래피, 바우하우스, 데스타일 등을 거치며 모더니스트 디자이너들은 규칙적이고 객관적이며 명확한 서체를 추구했는데요. 특히 본문형 활자는 가능한 한 중립적으로 사용해 독자들이 글을 읽는 데에 영향을 적게 끼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앞서 살펴보았던 서체가 갖는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배제하려 했던 것이죠. 인쇄형 산세리프체라는 의미를 가진 악치덴츠 그로테스크의 뿌리를 둔 헬베티카는 기하학적 산세리프가 갖는 미학의 최대치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른 로마자 산세리프에 비하여 엑스하이트는 크고 어센더와 디센더는 작은 편이라 그리드에 충실하면서도 가독성, 직관성이 훌륭하죠. 이러한 중립성과 명확성으로 소비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둔 헬베티카는 명품 브랜드부터 자동차 선거 홍보물, 패션 잡지, 길거리 현수막에 이르기까지 늘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이 서체는 말 그대로 현대인에겐 산소와 중력 같은 것이죠. 이렇게 헬베티카를 비롯한 서체의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영향력은 상업주의, 동시대 문화와 생활뿐 아니라 정치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2016년 미 대선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힐러리 클린턴 선거 캠프의 캠페인이 많은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타이포 로고 때문이었습니다. 디자이너 릭 울프가 제작한 이 서체는 처음에는 힐러리 볼드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인터넷상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고 힐러리와 헬베티카를 합친 힐베티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선명한 색과 두껍고 곧은 선이 매우 진보적인 느낌을 주고 있죠? 붉은색과 파란색은 성조기를 연상시키고 알파벳 특성에 맞게 구부러진 화살표는 시각적 재미를 더합니다. 클린턴 캠페인의 디자인 디렉터인 제니퍼 키노는 우리는 그녀를 한 인격체로 반영하는 타이포그래피와 색상을 선택합니다. 라며 오바마 때부터 민주당 캠프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한 서체의 중요성을 언급하죠. 힐러리 캠프는 이 독특한 서체를 일관되게 사용하여 선거 전략을 펼쳤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여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이포그래피는 그의 캠페인의 나머지 부분만큼 정교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특히 그의 광범위한 서체 컬렉션 중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기본 타임즈 뉴로만과
진실한 정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코믹 산스가 포함되어 조롱을 받기도 했죠. 다음으로 이 사이트를 같이 살펴볼까요? 우리는 앞서 전통적인 세리프체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느낌을, 모던한 산세리프체는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을 갖고 있음을 보았는데요. 조디 엠보더즈라는 디자이너는 이러한 성향에 착안해 산세리프인 블루체와 세리프인 트롤라체의 두 가지 서체 견본을 디자인했습니다. 블루체로 완성된 신문의 헤드라인은 왼쪽 정렬과 함께 붉은색이 사용되어 보다 진보적인 느낌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트롤라체로 완성된 신문 같은 경우 헤드라인이 가운데 정렬되고 파란색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신문임을 암시합니다. 역사에서 서체를 정치에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나치의 프락투어입니다. 중세 때 등장한 블랙 레터체 계열의 프락투어는 19세기까지 독일 지역에서 인쇄 등에 가장 빈번히 사용된 서체죠. 정교하면서도 중후한 매력을 뽐내는 이 서체는 독일어 가독성 또한 우수하다는 점에서 나치당의 정책에 부합했고 우월한 국민 서체가 되었습니다. 즉, 타 서구 제국의 경박한 산세리프체와는 달리 아리아적 정신을 내포한 전통 있는 프락투어를 사용함으로써 민족주의적이고 대내지향적인 정치 선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2차 대전 당시 점령 지역을 확장해가며 서체의 실용성에 있어서 딜레마에 봉착했는데, 블랙레터가 다른 언어에 잘 맞지 않을 뿐더러 명령 전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1941년에는 당의장 마르틴 보르만이 프락투어는 유대인의 문자, 즉 주들레턴 이므로 더 이상의 사용을 금지한다 라는 문서를 발표하며 프락투어는 독일어권 공식 문서에서 사라져 버렸는데요. 한편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블랙 리브 매터 운동이 한창이던 2021년, 배우 톰 행크스의 아들이자 미국의 래퍼인 챗 행크스가 의류 라인인 화이트 보이 서머를 런칭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이름도 이름이지만 사용된 클로이스터 블랙 서체가 히틀러의 프락투어를 닮았다는 점에서 백인 우월주의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었고 거센 비난을 받았죠. 이처럼 현대 자본주의 시대의 디자이너의 역할이 올바르지 않으면 인종주의 등 자본주의 시대의 고질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빅터 파파넥은 인간을 위한 디자인에서 디자이너들이 소비 문화에 앞장서기보다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중립적인 헬베티카도 그 자체가 갖는 상징성과 문화 전유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데요. 뉴욕의 디자이너 폴라셰어는 헬베티카의 윤리적 오용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헬베티카의 모던한 외형이 각 브랜드의 개별적 이미지와 그들의 윤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림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식별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죠. 또한 현재 다양한 항공사에서 사랑을 받듯이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미군을 주축으로 모인 대한민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의 전투기에는 어김없이 헬베티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미국과 외교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임을 암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지구 한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무기 브랜드 디자이너들이 밤을 새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서체의 생산은 자본주의 아래서만 필요하다 라는 말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갖는 여러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그 아래 존재한다는 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서체의 보급은 대중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민주화를 시켰지만 반대로 무차별적인 소비 이미지들 사이에 잠식해 불평등과 환경 붕괴, 나아가서는 문화 제국주의를 조장하기도 하죠. 타이포그래피는 우리의 구매 선택과 의사결정, 심지어는 소비자 정체성과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따라서 소비 시대의 디자이너들은 서체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고 상업적이고 획일화된 디자인에 대하여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